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11차 통일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인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111차 통일학 포럼에서는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님을 모시고 그러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현대 국제 정세 가장 중요한 변수이죠.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서 최진욱 원장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혁 원장님께서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오랜 기간 동안 통일연구원의 이제 남북 통일, 북한 정치, 동북아 정세 등을 주제로 이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제14대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준욱 원장님의 경우는 이제 현장과 이제 학회 활동을 모두 고루 매우 활발하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는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의장, 통일준비위원 등등 여러 이제 부처의 자문위원으로서 정부 통일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으시고요. 이제 학회 활동으로는 북한 연구학회장, 한국정치학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 이후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이제 연구와 이제 강의를 계속 활발하게 이어오고 계시고요. 지금도 이제 왕성한 활동을 계시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시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질문이 생기면 이 질문은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취합을 해서 원장님께 질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박수와 함께 최진욱 원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인데,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지금 뭐 1기를 지나서 2기에 들어섰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그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또 이 트럼프 개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 퍼스널리티를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는 거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가지고 오늘 좀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트럼프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트럼프 이전의 외교안보 정책을 살펴보고,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현실주의, 지정학, 공화주의, 마가운동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 설명하고 평가를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 외교안보의 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선 뭐 그냥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37조 달러를 지금 부채를 지고 있고 연 이자만 해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국방비에 버금가는 그런 액수로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중국이 추격을 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한 것이 한 70%, 미국 GDP의 70% 정도까지 중국이 따라왔고, 최근에는 약간 좀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미국이 쫓기는 입장이고, 빈부차도 심하고, 또 미국 내에서 마약, 이민 문제 등으로 약간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쇠퇴하는 것이냐, 미국이 쇠퇴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이후에 그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등등의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트럼프 이전의 외교안보 정책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정책의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그 화이트하우스 홈페이지에 보면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를 우선순위를 한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미국민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국경의 안전을 도모하며 에너지 우위를 확보하고 평화 회복을 추구하고 미국민들의 안전을 어,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크게 뭐 다른 이전의 정부와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국경의 안전을 국경 안전을 강조하는 거라든지, 에너지 우위 확보를 그 강조하는 것 등이 약간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상위 개념이 이제 미국의 이제 안전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식적 논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외교부 정책의, 외교부 전략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트럼프 이전에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냉전 시기는 흔히 우리가 양극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양극체제에서는 그 소비에트 체제가 있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유주의 질서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반쪽짜리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미국의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소련과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소련이 워낙 그 동구권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고민 끝에 소련의 세력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소련이 세력권을 넘어서서 바깥으로 팽창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소련의 세력권을 인정하고 미국은 나머지 세계의 반을 가지고 자유주의 질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정책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에 56년의 헝가리 사태라든지 67년의 프라하의 봄이라든지 이런 그 소련 체제의 그 질서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안 했습니다. 반면에 6.25 전쟁이라든지 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련이 바꿔서 팽창하는 것이라고 보고 철저히 봉쇄했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이 질서를 두 개의 질서를 철저히 나눠서 관리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냉전이 몇십 년 오다가 냉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냉전이 굉장히 저절로 끝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어디까지나 이 냉전도 전쟁입니다. 그 미국이 소련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자유주의 질서를 통합했다. 그런 강한 프라이드가 갖고 있죠. 근데 냉전의 승리가 무슨 승리냐? 냉전의 승리는 바로 사상의 승리다. 이념의 승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질서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전의 승리가 자유주의 질서의 승리니까 냉전 이후의 세계는 자유주의 질서가 확대되고 그것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생각이 이제 모아졌던 것입니다. 안 넘어가는데. 미국 주도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라는 것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들의 통합, 뭐, 유엔을 비롯해서 IMF, 월드뱅크 등을 통해서 그걸 통합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확장 억지력, 그, 그 세계 질서가 안전하게 되려면 그 지역에서, 그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미국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질서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지역적인 패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성. 그렇게 정리적으로 상호 의존을 함으로써 세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미국의 정책으로 어, 패권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생각이 잘 적용 안 된 것이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기조하에
나토를 동진시키고 제3세계 민주화를 하고 중국의 민주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토 동진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굉장히 큰 미스라고 이제 그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나토가 동진함으로써 러시아가 그 위협을 받고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게 결국은 오늘날의 그런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제3세계 민주화는 뭐 아시다시피 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국가에서 민주화를 추구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오히려 9.11 테러라는 것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는 중국도 그 미국이 유지하는 자유주의 질서에서 중국이 발전하면 저절로 중국 G2에 들어가서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중국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런 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이 갖고 올 결과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중국의 민주화를 유지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했는데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게도 중국은 뭐 홍콩 사태라든지 또 시진핑의 삼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중국이 그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중국의 부상을 낚아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결국은 미국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해서 이제 일본이 이의를 밀리고 경제력에서 이의를 밀리고 그 굉장히 초조할 때 미국이 일본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도 피보트 아시아 포스 정책을 이제 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독일과 같은 견제 없이 중국이 부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보면은 실책이라면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써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유주의자들의, 리버럴들의 그 생각 중에서 가장 이제 이것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것은, 리버럴들은 뭐 중국이 무슨 뭐 민주화가 안 되고, 시스템세가 민주화가 안 되고, 또 이 나토가 동진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냉전이 끝나면서 그 두 개의 질서, 하나는 소비에트 질서와 하나는 미국 질서인데, 미국 질서와 그 이질적인 소비에트 질서가 여기 너무 편입이 됐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그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자유주의 질서에 편입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보 공동체 인식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요인이다. 미국의 위기가 온 것, 자유질서가 위기가 온 것이 자유질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는 그 노력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해야 된다. Small and thick version of vision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large and thin. 하나는 미국 주도의 핵심 가치를 만들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미국 주도의 핵심 가치는 그 아주 서구 민주주의 G7이라든지 호주, 한국, 인도, 일본 이런 나라들을 이제 합쳐서 미국 주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로 구성이 되고 일반적인 가치는 라제스 넓지만 아주 얇은 그런 그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들하고는 일반적인 가치는 그냥 대충 그냥 공유하지만 세계 질서를 위해서 공유하지만 저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뭐 기후협약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우리랑 진짜 핵심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들은 이 D10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놨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자유질서가 위기가 온 것은
미국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냉전이 끝났을 때 미국이 대응을 약간 좀 안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G7 플러스 호주, 인도, 한국을 묶어서 영국 정부에서 D10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영국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처음에 영국 가면 공항을 입국하면은 그 브리티시 커먼웰스 들어간다고 있고 D10 들어간다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호주, 인도, 한국은 다른 항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D10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그런 그 기대가 높다고 그랬겠습니다. 옛날에 영국 들어가려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공항 통과하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의 굉장히 대우를 받는 거죠. 냉전 시기에는 상대방의 위계 질서를 인정하지만 양대 세력의 평화 공유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개의 질서가 별개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소비에트 질서는 자유주의 질서와 별개로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가치, 그 라지 앤 스몰 앤 틱, 라지 앤 스몰 이런 두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는 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질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질서는 계속해서 간다. 작지만 그 아주 핵심적인 가치, 휴머니스틱 그 가치가 계속해서 간다는 것이 아이켄베리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전략의 이제 트럼프 이전의 대전략을 살펴봤고, 이제 트럼프 대전략의 이론적 배경은 뭐냐? 제가 이 트럼프 대전략의 이론적 배경을 보기 위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와 대치되는 어, 현실주의, 그리고 또 리퍼블릭, 공화주의, 그리고 마가운동, 그리고 지정학, 이런 세 가지 갖고 있는데, 이것이 뭐 맞는 그 변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많은 것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주의 질서가 너무 낙관적으로 국가 단위 이상에도 질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어, 위계 질서가 없다. 국가 단위 벗어나면 위계 질서가 없다. 이거 아주 전통적인 주장이죠. 그 서로 불신한다. 상대방이 무력을 확장하면 안보에서 무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무력을 확장해야 된다. 이것이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 미국은 너무 그동안 해외 공약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의 힘이 분산이 되고 중국 경제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힘을 집중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믿은 것이죠. 근데 지정학적인 면에서 보면 자유주의자들은 그 자유주의 승리를 가지고 그것이 사상의 승리다. 이념의 승리다. 자유주의 질서가 그 전체주의 승리, 사회주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게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지켜나가는 방법이 그 나토의 동진, 제3세계 질서, 그리고 제3세계 민주화,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인데 다 안 됐죠. 안 되니까 그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그 패배의 원인이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지 않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북돋우는 것이 잘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냉전의 승리가 사상의 승리가 아닌 지리의 승리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사상의 승리라고 해서 자꾸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사상 승리를 해서 사상의 승리를 확대시키고 그것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히려 돈을 많이 쓰고 그 에너지를 탕진했다. 그래서 미국은 사상의 승리를 강조할 것이 아니고 미국의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진 그 저절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축복받은 그 지리의 승리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와는 달리 지리의 승리가 미국의 승리의 원인이다. 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축복받은 미국의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선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동쪽, 서쪽으로 대서양 태평양에 있어서 그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고, 위로는 그 위협이 안 되는 캐나다, 밑으로는 또 위협이 안 되는 멕시코가 있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발전의 핵심이다. 그리고 특히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서 그것이 대서양과 태평양이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발전의 원인, 동력이었다. 이것이 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리가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의 승리라는 것이, 어, 어떤 기분이 좋았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 퇴조의 원인이다. 그래서 요즘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메리카 퍼스트라는 것도 결국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상의 승리가 아니고, 미국의 지리의 승리다. 그것이 굉장히 강한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과도한 해외 공약, 사상 승리라는 것이 과도한 해외 공약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힘을 분산시켰고 중국이 이제 비효율적이었다는 원인이 되는 거죠. 동맹이 미국의 정책에 더 이상 미국 동맹이 미국의 정책을 더 이용한다. 당연하죠. 그 동맹이 미국은 동맹을 위해서 돈을 쓰지 동맹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 힘을 돈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 더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동맹인데 왜 이러느냐 그러지만 미국 트럼프가 보기에는 동맹이 그동안 우리 돈 많이 뜯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동맹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뭐 상호 간세라든지 그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그것을 많이 내야 된다. 동맹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이 썼다. 그런 것이 미국의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이 사상의 승리라는 것에 매몰려서 불필요한 해외가에만 자제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돈을 많이 적자폭이 크지만 이것만 잘하면 뭐 상호관세 매기고 또 엑스트라를 투자하게 하고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정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을 퇴조한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다. 지리가 외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중동 평화협정이 지금 타결됐습니다만 중동보다 캐나다, 멕시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중동이 중동이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상 승리 때문에 연유하는 것이고 캐나다, 멕시코에서 뭐 중국의 영향이 들어온다든지 캐나다가 지금 그 홍콩이 반환되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들어오죠. 요즘에 인도 인구도 많이 늘고 있는데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이 들어오고 그 마약 이민자들 이런 것이 미국을 이제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암살당한 찰리 커크도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미국이 불법 이민이 3천만 명이다. 이것을 놔두고서는 미국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뭐 미국 시민권도 독재주의로서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다 뒀는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최소한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바뀐 거죠. 동맹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동안은 멕시코, 캐나다, 대서양 태평양이 미국 지정학의 아주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캐나다, 멕시코는 요주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벽을 쌓고 중동도 캐나다도 중국 유입을 막지 못하고 마약이 그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미국이 캐나다를 아주 적대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정학을 잠깐 살펴보면 20세기 지정학과 뭐이 지정학의 귀한 흔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지정학이 있는데 20세기 지정학은 영국의 그 지리학자 할퍼드 맥킨더가 이제 얘기한 하트랜드 이론이 있고 니콜라스 스피크먼이 얘기한
림랜드 이론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하틀랜드 이론에 따르면 미국이 동유럽을 점령한 나라가 그 하틀랜드, 그 유라시아 제국의 하틀랜드를 점령하고, 또 하틀랜드 점령한 나라가 또 이 섬, 섬, 세계섬, 그 당시에는 뭐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 나라들이 세계를 점령한다. 이런 이제 그런 이론이죠. 근데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그 하틀랜드는 그걸 이제 하틀랜드를 점령하면은 그 미국 전 세계 자원의 50%를 차지한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하틀랜드를 막으려면 영국이 갖고 있는 해군력으로는 안 된다. 하틀랜드 그래서 독일하고 러시아가 힘을 합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안 된다. 안 되는데 이것이 그동안은 북극으로 막혀 있고 남쪽은 몽골 지역으로 해서 그 사막 지역으로 막혀 있고 좌측 우측으로는 또 교통이 안 되는데 지금 서쪽 동쪽이 뚫린 겁니다. 그 기차로. 그래서 하틀랜드가 어 그 그 산업화도 되고 침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이 뭐 나치가 침략하다가 또 나폴레옹이 침략하다가 실패했습니다만 하틀랜드가 침략해서 하틀랜드를 그 통일하게 되면 점령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미국에게 불리하다, 영국에게 불리하다. 그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할포드 맥킨더가 이런 지정학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니콜라스 피크먼은 림랜드 이론을 강조하면서 그 주변부, 림랜드라는 것은 하틀랜드를 싸고 있는 림랜드 주변부입니다. 서유럽, 인도, 중국,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을 얘기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다. 크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림랜드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론의 바탕을 두고 해양세력과 육지세력의 힘을 비교 평가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그 20세기 지정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우리나라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나라가 그 어떻게 어느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그 세계 질서를 평정하는데 유리하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요즘은 미국의 세태가 과장되었다. 21세기에는 그거에 주안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나는 생각하는 지정학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지정학과 21세기 지정학의 차이는 그 힘의 균형을 얘기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반론도 많지만 그런 정책이냐 아니면 21세기 지정학처럼 미국 세태가 가장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지정학이냐라는 그런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화주의입니다. 미국 헌법, 미국을 이제 건국한 건국 아버지들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런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룰 오브 로, 법치가 지배하는 공화주의가 더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예를 들면 각 주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인구 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가 똑같이 공화 상원에서 두 자리씩 갖는 것이 바로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주,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큰 주의 그런 의견이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주의 의견이 똑같이 보호받는 것을 미국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이 두 명씩 배출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아, 선출 권력인 의회의 권력도 법제 순응하는 견제와 균형이 공화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의회가, 그 하원 의회죠. 의회가 아무리 그 인구 비례로 됐지만, 그것보다는 법제 순응하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국민투표, 포퓰러 보트보다는 일렉토럴 컬리지 보트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이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나는 것도 결국은
직접 선거에 의한 다수결보다는 선거에 의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이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안이라도 법치주의에 따라서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시간만 나면 자기가 링컨 다음으로 유명한 위대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링컨이 나의 라이벌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링컨이 왜 공화주의의 그 대표주자로 얘기를 하냐면, 그 남부,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부가 7개 주가 떨어져 나갔죠. 투표를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다수결로 투표한 겁니다. 근데 그 다수결로 투표한 것을 링컨이 그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죠. 그것이 그 공화주의의 원칙을 살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트럼프가 하는 거, 트럼프가 이제 주에 그런 그 캘리포니아주라든지 뉴욕주, 일리노이, 시카고, 그런데 그, 그, 내셔널 가드를 보내는 거, 또 보면은 그 이것이 그 공화주의에 입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그 내셔널 가드는 어, 주지사의 권한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뭉개고 그것을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공화주의의 그 원칙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트럼프가 이것도 또 똑같이 지킨 것도 아니고 뭐 그때그때 좀 유리하게 좀 지키는 바는 있죠. 그 의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협약, 그리고 가입 이런 거는 의회를 통과한 것인데 이런 것을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WHO 이런 데 가입, 이런 데 탈퇴하는 것도 그냥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의회의 그 결의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음은 마가 운동입니다. 마가 운동은 트럼프가 시작한 것은 아니고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베리 골드워터 64년도에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이었죠. 베리 골드워터나 로널드 레이건, 팻 부캐넌, 최근에는 뉴트 깅리시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된 사회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가 운동도 트럼프가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 운동은 미국 우선 정책,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그리고 고율의 관세를 통한 보건무역주의, 일자리, 제조업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고 국경을 보호한다. 전통적 가치를 강조한다. 반이민 정책을 한다. 대외 개입, 대외 개입을 최소화한다. 것 등을 어,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반이민 정책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은데 국경 보호하고 이것은 레이건의 그 마가하고 다릅니다. 레이건도 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고를 표현했습니다만 레이건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세계적인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다라고 아주 일갈했습니다. 그만큼 반이민 정책은 미국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을 하는데 그 상황이 달라진 것은 지금은 불법 이민자가 3천만으로 추산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반이민 정책으로 해서 그 미국이 좀 굉장히 호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그 단속하느라고 군대들 동원하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 미국 천만이 크게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보수주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또한 민주당을 끊임없이 리버럴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폄하했죠. 그 예컨대 뭐 게이 레즈비안 문제라든지 그 밖에 유색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한 것이 안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 여학생들이 트랜스폼 성 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 대회 나가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리고 이 군대도 이제 못 가게 하고 그런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미국의 가치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이제 호응을 받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찰리 커크가 그걸 계속 전파하고 다녔던 거죠. 그 대개입을 최소화한, 그래서 미국이 불필요한 그 가치의 승리라고 해서 이제 그게 그냥 우쭐해가지고 대개입을 오박 컴퓨터마다 하지 않고 대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보호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미국이 여기 흔들리면은 미국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국경보호라든지 대개입 반이민 정책이 미국의 안보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국내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보는 펫, 아, 뉴트 기그니시는 트럼프 대통령 때 국회의장을 하는 분인데 하원 의장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트럼프의 그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17권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레이건이나 팻 부캐넌보다 훨씬 더 트럼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한참 나오고 있는,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미국 정부의 셧다운 문제도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논쟁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미국은 이제 동아당을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그 타이포 계란이 그 당시에 어, 시험적으로 다 한 번 했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대량 레이오프를 했어요. 정부를 닫으면 그 정부 셧다운이 되면은 행정부에서 이센셜 요원과 난 이센셜 요원을 나눕니다. 그래서 난 이센셜 요원으로 분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회복이 되더라도 셧다운이 회복이 되더라도 그냥 레이오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할 때 쉽게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 아니냐 이런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이것도 논란거리가 많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 팔레스는 아메리카 언론이 아니다. 아메리카 그 고립지가 아니고 미국의 자존심을 확보하고 마치 레이건 때 같은 거죠. 자존심을 확보하고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미국이 약간 좀 추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맹추격을 따라 돌리고 미국이 다시 영광을 되찾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전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그냥 자의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첫째가 공간의 선제적 확보입니다. 북극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언급하는데 북극해는 지금 교통의 요지로 되고 있고 그린란드는 뭐 히토류 그리고 천연가스 등이 많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이런 북극해와 그린란드를 확보함으로써 소련이 지금 북극해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 이제 शे빙선을 이제 열한 대가 도입해 가지고 이제 북극해를 이제 확보하고 그린란드를 확보해서 그린란드는 지금 덴마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의 90%는 그린란드 덴마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미국이 이제 세계 지서를 제- 장악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차지한다. 그리고 한화 문화도 중국이 지금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다시 되찾아와서 한화 문화를 확보하겠다. 그것이 트럼프가 이제 공간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겁니다. 이것도 그 지리가 외교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할 것 없이 타도 중국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당하는 이유가 중국하고 가깝냐 머냐에 따라서 미국의 제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결정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굉장히 그 중국이 목표입니다만 중국은 오히려 덜 당하는데 중국의 편드는 나라들 한국도 중국 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들어서 굉장히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러시아와 협력을 도모한다. 실패했습니다만 러시아 러시 나토가 동진함으로써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이제 그 리얼리스트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러시아를 러시아 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서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마치 냉전 때 중국의 협력을 얻어서 러시아를 견제하듯이 그런 식의 그런 추억을 되살리라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종국적으로 승리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축복받은 미국이다. 그래서 여기다 기본적인 미국의 지리적 조건과 그린란드 또 이런 북극해를 확보하면은 미국의 승리는 분명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힘의 균형을 질서보다는 힘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전이라고 이제 평가해 보면 굉장히 이제 사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제질서가 붕괴했습니다.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을 탈퇴해가지고 지금 한 10개 정도에서 탈퇴했는데 동맹을 정치합니다. 동맹을 정치하는 거는 정치하고 싶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동안 미국을 많이 호구로 생각하고 미국을 많이 괴롭혔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본, 미국,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베풀면서 남의 나라도 이렇게 지켜주면서 오히려 커미트먼트 하면서 미국의 지도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됐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내쫓고 그래서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됐다. 중국 경쟁이 결국 실패했다는 겁니다. G7이 세계 경제 28% 차지하는데 그래서 브릭스가 뭉치게 만들어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계 질서를 양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 뭐, 우크라이나 전쟁 손대기 위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와 석유를 팔았는데 그것이 이제 독일에서 팔던 것을 유럽에서 팔던 것을 중단하고 인도에다 팔았죠. 인도 보고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싼 값에 나오니까 인도가 이거 샀어요. 샀더니 인도한테 과세를 화관세를 엄청나게 때렸죠. 인도가 그중에 더 중국이랑 러시아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아, 이, 이 트럼프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러시아와 관계대전도 결국 실패했다.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런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폭력 시위가 있고 주방위군 통화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마가를 두시고 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것이 미국의 갈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망은 저도 지켜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의 도전은 무엇이냐? 한국 외교안보의 도전은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소위 말하는 균형 외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잘 될 것이냐? 중국한테도 좀 좋은 소리 못 듣고 누구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미중 관계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 지금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다 있습니다. 불만이 다 있습니다만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일본은 유와 일본은 미중 관계를 미중 관계 속에서 비정해결보다는 미국에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 전략적 유연성인데 대만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뭐 참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해서 어, 참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지금 한일동맹으로, 미일동맹으로 해서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물어보면 일본 사람들도 걔네들이 개입 안 한다. 그 끝으로 트럼프의 주한미군 기지 소유 발언은, 음, 갑자기 나온 말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그 공간 확보에 대한 그 욕심이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를 소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 큰 화당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관타나모 기지를 떠올렸어요. 관타나모 기지는 쿠바 안에 있는 미군 기지인데 지금 영국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임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미국이 미국이 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쿠바에서 안 받겠다고 합니다. 안 받고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죠. 근데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도 그런 식으로 소유는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영구 임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는 한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에 대한 대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항구적인 기지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뭐 쉽빌딩이라든지 주한미군 기지라든지 또 이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거 생각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고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드러내고 미국하고 이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런 우리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어, 미군을 한미 동맹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해서 미국하고 이제 단절, 중국하고 한중 관계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외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수박다식으로 봤습니다만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트럼프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과거 외교 정책과 달리 마가, 지정학 또 이런 어, 공화주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요인에 의해서 미국이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이 그만큼 위기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다양한 미국 외교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제 평가를 주셨고요. 자, 근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네, 원장님께서는 미국 외교는 이제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전의 외교를 잠깐 살펴보면 냉전 시기에 이제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 이 정책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이제 사상의 승리였다. 냉전의 종식이 이런 평가가 있었고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자유주의 질서의 강화에 이제 외교를 이제 펼쳐하셨다는 것이 이제 원장님의 일차적 평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질서 이제 강화 속에서 이제 중국의 성장이 견제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등장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제 네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공화주의, 마가, 지정학 이런 이제 워드로 이제 요약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실주의와 마가에 대한 평가는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공화주의나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은 이제 많이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선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준 그런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다양하게 평가를 주셨고 특히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이제 가져야 되는 어떤 정책적인 고려사항, 고민사항은 무엇이 있는가를 짚어주면서 마무리를 주셨습니다.
어, 질문을 이제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쓰실 동안, 그래서 고민하시고 이제 올려주실 동안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었는데요. 이제 몇 가지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 오늘 발표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스토리가 이제 외교 정책이 트럼프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구분되는 지점도 있지만 연속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 발표 중에도 계속 나왔지만 이제 중국의 성장은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의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워싱턴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의 후유증,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 이 시절에는 아프간에서 철수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가 어디까지 정말 트럼프의 특색인 것인가? 그리고 어디부터는 이게 미국 외교가 그동안 이제 계속 받아왔었던 구조적 어떤 압력에 대한 이제 대응인가? 이 구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이제 이 행정기가 이제 1기가 있고 2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행정부가 분명히 다른 이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원장님이 보시기에 두 1기와 2기 사이의 공통점 그리고 2기에 들어와서 생겼던 어떤 또 다른 특성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특세가 일반론인데 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외교적 설명하다 보면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외교가 이론하고 실제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 정책이지만 이것이 뭐 리버럴들의 생각과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적 배경에 너무 매몰될 때 나오는 그런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의 특색, 새로 나온 것이라고 그러면 마가도 있었고 해시주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것이 저는 지정화된 거 그것이 새로 이렇게 발견된 건지 새로 원래부터 달랐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약간 새롭게 느껴졌고 그리고 공화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의외로 트럼프가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소수자의 그 권리로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화주의자들이 트럼프가 계속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제가 링컨하고 닮았다. 링컨 같다. 근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링컨하고 트럼프는 다른 사람 같은데 이 링컨을 굉장히 강조하고 링컨이 그 링컨이 그 의회 방정식을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레이건하고도 다른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운동으로 발전시켰는데 문제는 그 마가 운동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앱스타인 사건에서 굉장히 이탈하고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하여튼 굉장히 마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 1기보다 2기가 마가에 의존하는 것이 크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기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그리고 지금 그 1기에서도 뭐 국경 문제, 이민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만 2기에 들어서 지금 그런 것이 분명해지고 또 특히 심한 것이 그 공통분모가 나온 것이 링컨이고 레이건이고 골드와터고 이런 사람들에서 엔타이 리버럴 그것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내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군대에서 뭐 뚱뚱한 사람을 전부 다 그만두라고 하는 정도로 보면 미국이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그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좀 더 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사회자로서의 이걸 활용해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또 오늘 재밌게 들었던 그 교수님 분석 중에 하나는 제 세계화 과정에서 이제 스몰 앤 thick가 있고 라지 앤 thin이 있다. 이제 이 구분을 지어주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스몰 앤 thick의 어떤 하나의 예로 이제 D10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합 구성, 그리고 이것 어떤 미국의 활용,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D10에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게 구성에 대한 어떤 제안은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부 반발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걸 통해서 불필요하게 이제 중국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의 가입에 반대한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 D10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내부적으로도 항상 어떻게 보면 텐션 내지는 갈등 요소들도 있다고 보았을 때, 이제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그 필요성, 당위성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벽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보았을 때 스몰 앤 thick의 어떤 그 전망, 어떤 이런 움직임의 전망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스몰 앤 시크와 라지 앤 씬의 그 큰 차이점은 결국 중국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중국을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고 미국은 이제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하고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디클라인하고 중국이 올라섰을 때 그 세계 질서는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중국의 리더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디텐의 그 핵심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영국이 오히려 더 세지요. 영국은 하여튼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반중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그래서 일본의 그런 그 반발 무슨 뭐 일본이 뭐 꺼리적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미국이 영국한테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중국의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미국이 비크라인에서 무너진다 그래도 그 다음은 그 반쪽짜리 우리 질서를 가지고 나가겠다.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와서 그런 의사표시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로 이태 나온 이후로 지난 5, 6년을 보면은 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반감을 갖고 표시하고 있지 않나. 중국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중국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중국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개념이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그, 그 미련이랄까 그런 것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자유주의 질서는 안 되고 이제 새로운 걸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중국을 타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올라와서 이제 질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다빈 선생님의 질문이고요. 트럼프 행 외교 정책에서 새로운 측면을 조명해 주신 것 같아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에 관한 질문인데요. 한미동맹 현대화에서 핵심은 대만 이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 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유사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컨트로버시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과연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한국이 미국과 같이 개입을 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냐. 대만이 우리한테 동맹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만이 중요한 지역이고 중국이 그쪽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입구가 출구가 되겠습니다만 대만 문제에 우리가 대만에 그 빚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생각되는 건데 그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거나 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협조를 안 했을 때 어떤 미국의 어떤 뭐 응징이라 그럴까요? 뭐 어떤 미국은 거기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근데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좀 미리 걱정하는 것 같은 게 음, 미국이
그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군이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는데 그것이 나간다고 우리한테 허락받고 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대만 미국하고 같이 따라서 나간다 이 문제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중국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그 군대를 한반도에서 추격하기 때문에 그 길을 원점 타격하겠다. 나는 그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이 폭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미국을 따라서 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질문을 오늘 이제 주제는 미국 외교였지만 뭐 당연히 저희가 또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북한 연구를 해오셔서 이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를 통한 미국 외교 정책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을 북한에서도 이제 분명히 바라보고 대응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이 대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제 정상회담이 재회가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북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이, 자기네들이 중국의 그 경제 발전을 지원하면 미국의 질서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그래서 G2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이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는 거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야가 닫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화해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변화시키고 중국의 체제가 변화한다, 북한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별로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반통일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이제 희망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북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DPR 기회를 그냥 온전하게 놔두는 것이 북한의 중국의 이익이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상황은 북한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해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하고 변화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통해서 통일이 된다는 그런 점진적 통일 방안은 지금 미중 관계로 보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미국 정서를. 북미 뭐 미국. 네. 북한이 지금 미국이 하는 거는 중국도 비슷한 거지만 하여튼 북한이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을 떼어놓는 것이고 또 북한이 어, 미국, 중국의 편에 들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도 그것도 원래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북한을 이렇게 약간 잘 관리하고 다독거리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한테 대해서는 기대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립 서비스를 많이 하면서 북한이 약간 좀 도출 행동을 하지 않게, 그좀 어떻게 보면 도발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고 트럼프가 지금 3년 남았는데 그것이 북한하고 큰 그 터닝 포인트를 갖고 오기가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이 와서 질문을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담비 선생님의 질문이고요. 지금껏 미국이 자유주의 질서의 강화를 목적으로 이제 외교 전략들을 펼쳐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미국의 외교 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면적인 장치였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규범적 패권이 우선적으로 작동된 것이 아니었나 고민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자유주의 질서라는 것이 실질적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표면적인 어떤 커버였다. 그런 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냉전 종식 직후에. 그래서 저게 표면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미국은 저에 대해서 어, 많이 비중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간 건 아니지만 세계 질서를 세계 질서에 대한 그 두 가지 시각 중에서 민주주의보다는 여기서 의외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컸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 제일 큰 것이 중국을 지원할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왜 중국한테 그런 막대한 그런 투자, 무역, 교육에 이익을 주느냐? 중국이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중국이 일본, 독일, 뭐, 과거의 소련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또 많이 또 그 따라갔습니다. 미국의 그 경제력에. 그것들이 전부 다 결국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미국의 그런 신념, 그런 자유질서에 대한 옹호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반드시 그 명분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큰그 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대중 정책에서 제가 그뭐 옛날 얘기도 아니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하고 저는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항상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북한한테 중국한테 그렇게 많은 그 교육의 이익을 허용하는 것이 뭐 왜 그러느냐? 중국이랑 우리 같이 간다. 중국하고 요즘에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뭐 당연한 시였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10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5년 전이죠 불과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는 중국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것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 G2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죠. 중국은 물론 그걸 싫어했지만, 그 G2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세계 질서는 아주 안전하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것을 밀어오다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밀어오다가, 끝판에 몰려서, 그러면 무역 전쟁을 하겠다. 무슨 뭐 저작권, 환율, 이런 것에 대해서 손을 봤지만, 중국을 압박하거나, 중국을 무슨 뭐 경제적으로 뭐 타격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너무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트럼프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목도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일회성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확장되어 있고 굉장히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트럼프의 재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맥락 속에서 이제 원장님이 보시기에 트럼프의 이제 외교라는 특징들, 말씀 주신 특징들이 이제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이냐,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혹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게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현실 속에서 트럼프식 외교의 일부를 이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정책은 시끄럽고 반발도 많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마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것이 상당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뿌리가 있고 논쟁적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비교적 호응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느끼는 것보다는 더 호응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 팍스뉴스를 별로 많이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사실은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더 반대보다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트럼프가 하여튼 이 아젠다를 혼잡하고, 그 위기의식을 만들고, 그래서 돌파하는 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가 죽고 나서 오히려 더 이것이 막 불이 붙는 걸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쭉 그 공화당 베리 골드워터부터 오는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트럼프가 그 지점을 잘 뚫고 이제 했는데 만약에 물론 뵐 수 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더구나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인기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세계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서 겉으로는 속으로는 뒤에서 많이 욕을 하면서도 앞에 나가서는 또 그냥 트럼프를 또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이것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그만둘 것이다. 트럼프가 이제 문제가 있어 것이라는 것은 약간 도박 같은 게임이고 트럼프가 있는 걸 상정하고 문제가 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트럼프 이제 끝났습니다만 트럼프 후계자가 분명히 만들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트럼프는 트럼프한테 걸리면은 하여튼 그냥 완전히 정계 은퇴할 정도로 사회를 입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플로의 질문도 받았고 저의 궁금증도 많이 풀렸고 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미국 외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또 현안이다 보니 이게 분석이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장님께서 어떤 미국의 외교의 어떤 역사적 흐름, 그다음에 오늘날의 특징, 그리고 이제 공간도 미국 국내 정치와 어떤 미국이 처해 있는 외부적 환경에 대해 공간을 넘나드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발표를 주셔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고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도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111차 통일학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